매도는 정말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투자 가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 성향을 알아야 돼. MBTI가 뭐냐. 왜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냐 좀 약간 위험 회피형이냐. 그리고 나의 소득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만약에 팔 때 뭘로 갈아탈 거냐. 하나로 갈 거냐. 하나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되냐면은 자녀가 몇 명이냐. 증여할 거냐 말 거냐 봐야 되고, 또 내가 회사를 아니면 일을 하는데 얼마를 더 할 거냐.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시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 드리니까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제네시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19 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별로 신경 거의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급 대책 나오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SNS에서 좀 이게 뭔가 돌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봤는데 너무 허무맹랑했어요. 뭐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3% 보유세, 이건 말도 안 된다. 10억짜리면 3천만 원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신경 안 썼고요.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아마 이번에 세제 개편 안 나올 거다. 나오더라도 안 나올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 스타일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과거 문정부에서는 거의 30여 차례 가까운 정책을 냈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잽을 계속 날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성이 생겼고 결국엔 정권이 넘어갔었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아마 큰 거 한 방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안 내놓을 거다. 지금 밥을 계속 맛있게 짓고 있는데 중간에 뜸들여야 되는데 중간에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공급 대책이 나올 건데,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좀 미안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막상 별로 없을 것 같다.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공급 대책 나온 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용산 중심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다 끌어가지고 했는데, 곧바로 한 3시간 정도 있다 서울시에서 반박 보도자료 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굳이 이제 저한테 좀 여쭤본다면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 음. 서울시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게 맞는데, 또 어제였나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도 국토부 장관이 발의하게 하겠다는데, 어. 어 굉장히 이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런 이게 지자체에서 해당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서울에 계신 분이 저기 전라도 광진에 있는 뭐 이상한 거를 이게 하나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잘 음. 될까요? 어.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과천에서도 반발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네. 인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인제 왜냐하면 현재 정부는 공공 위주로 가자고 하니까 음. '우린 좀 그런 게 싫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제 실제 공급이 제대로 될 거냐. 그걸 좀 보면 쉽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공공 임대주택, 그러니까 분양주택 말고 네네.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수요가 좀 네. 잦아드나요? 어떤 수요 말씀하시죠? 매매 수요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들이 전에는 막 네. 135만 원 내놓겠다라고 했다. 네. 이번에는 6만 원 내놓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뭐 어느 정도의 네. 비율로 내놓는지는 사실 밝히진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이 공공 거의 임대주택일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 신호로서 지금 불타고 있는 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인제 저는 이제 그 노트북 같은 거 제품, 그런 거 IT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애플 제품 맥북을 좀 잘 써요. 네. 그런데 애플 맥북 제품뿐만 아니라 삼성, LG 최근에 노트북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봤더니 램 값이 수요가 올라가 가지고 올랐대요. 그런데 봤더니 애플이 곧 신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이 작년에 8기가에서 16기가로 한 번에 올려주고 기본으로 올려주고 가격을 안 올린 거예요. 음. 상대적으로 이거 좀 싼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좀 많이 사고 그러는데, 이 딱 지금 이 심리가 이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곧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사라질 것 같아. 그럼 사람들 심리가 어떠죠?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지금 못 사면 노트북도 하루 렌탈 돼요. 뭐 8,000원, 9,000원. 근데 누가 그거 쓰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오히려 그게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있다. 이렇게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말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요. 네네.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요즘 많이 올리시죠.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보다 훨씬 쉽다. 네네. 그리고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네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이거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앞두고 보유세 올리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년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제가 그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그냥 굉장히 좀 뭐 제 기준에서는 잘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좀 강약 조절하시면서 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뒤로 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SNS에 글을 계속 올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빈도도 굉장히 작고 좀 워딩이 좀 약간 센 워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의아했는데 뭐 좋게 해석하자면 이제 정책 일관되게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신데 네.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류를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 연구 응용 맡기고 있고 관련 부서 TF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잽을 안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게 나올 거냐? 우리가 627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게 강도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서 보유세밖에 안 남았어요. 네. 취득세, 양도세 이미 다 올라가 있고 양도세, 자주택, 양도세 중과 5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럼 남아 있는 게 보유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유세를 다 올렸다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21년 특히 22년도에 역풍을 맞았죠.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조금씩 아, 단계별로. 내성이 생기게끔. 그렇지만 뭔가 확실한 뭔가 메시지는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SNS의 워딩으로 본다면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집들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한 중간 정도 집인데 10억 이하인데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타겟일 거냐?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10억짜리 세 개를 하나를 갖고 있는 30억짜리 아니면 40억짜리 고가주택 1주택자 네. 이쪽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다주택자 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타겟을 네. 30억짜리로 가신다고요? 어차피 다주택자 팔라고 하는 거는 네. 양도세 중과가 해결할 일이고 네. 그리고 보유세에 있어서는 3주택 이상 그리고 과표 12억 이게 시가 한 4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타겟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방금도 제가 설명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고 집값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최근에 강남 상구하고 한강 벨트가. 거기는 진짜 이게 내가 살면서 볼 수 있는 돈일까 하는 네네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시장 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why not 이건데 이제 정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취득세는 3% 돼 있는 상태고 양도세는 어차피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되는 거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 게 보유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유세에 대해서 우리가 과표 구간이 맨 마지막에 보면 막 과표가 90몇 억 그렇습니다. 네. 시가로 막 150억, 200억 될 거예요. 거의 많이 안 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율을 아마 2.7인가 되는데 3, 4 올릴 수도 있겠죠. 거기는 진짜 보유세 3%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 들 우리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제 메시지 워딩을 계속 줄 거잖아요. 이걸로 하면은 뭐 이렇게 좀 힘들게 하겠다. 순차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당연하죠. 신호.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높은 구간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게 점점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 구간이 오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입사원 입사를 했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뭐 한 15% 구간이에요. 신경 안 써요. 그쵸. 그런데 연봉이 한 10억 넘으면 45% 구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임원을 딱 달았는데 10억이 됐어. 보니까 45%다 망가져 있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저 임원 안 하고 연봉 3천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려올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네네. 이런 정부의 기조를 두고 네. 이준석 의원도 한마디를 네, 던졌습니다. 네, 저도 오면서 봤습니다. 네. 다주택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서 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거냐. 네. 민주당 165명 중에 다주택자가 25명이고 강남 네. 4구의 주택 보유한 의원은 20명, 이 중에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 이게 보면 다주택자들인 거죠. 지금 네네. 타겟인. 네. 이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랑 상관없이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죠. 여기서 뭐 네.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시민들, 사람들이 네. 말해도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네.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신호탄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원래 네. 민주당 의원들 공천 받으려면 다주택자들 다 내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결국 지금 11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인 거고 강남에. 네네.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네. 분당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임대를 주고 있죠.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관사에서 지내셔야 되니까. 네.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네. 다주택자들 중에서 그런 네네. 이유로 집을 떠나 계신 분들이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가 무조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부터 빨리 팔아라.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 한 채 남기고 다 팔으라고 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워딩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래 너 얼마나 파는지 보자. 이거가 아니라 이제 신호가 왔구나.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 거, 뭐 험한 거. 그게 이제 곧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프로가 아니라서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다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고위 관료직들 보면은 사실 이게 돈도 중요하지만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어떤 명예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책을 내가 입안해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네.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저는 그게 아니고 네. 한 2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오. 치거나 팔지 뭐.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강남에 한 채를 팔까요? 정말? 일단 다주택. 네. 다주택이신 분들. 다주택이신 분들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자면 이제 1주택자죠. 네. 1주택자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채 남기고 팔아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좀 더 세단 말이에요. 거주하지 않은 1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과세하겠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부터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가 주택, 양도가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네.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네. 이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년 거주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를 어차피 못 받거든요. 네. 근데 뭐 대통령께서 뭐 일일이 거기까지 뭐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워딩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또 뭔가 추가되는 축소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특공을 축소해 버린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현재는 10년 거주했을 때 보유 40, 거주 40, 4대 4란 말이에요. 1년에 4%. 근데 이거를 뭐 3.5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면 4에서 어떻게 내리겠어요? 2 하면 너무 반이니까 그러잖아요. 3? 3이죠. 네. 누가 봐도 3이죠. 네. 그러면 보유 3, 30, 거주 3, 30, 60. 20% 그럼 먼저 20% 날라가죠. 네. 아니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으면 그래 10년 보유야 15년 늘려. 왜냐면 표 1 장특공도 15년이에요.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 1년에 2%짜리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표가 예쁘게 맞을 거예요.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너도 팔어 이렇게 아니고 저런 워딩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들어가는구나. 똑똑하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들어가는구나. 진짜 들어가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은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을 했고 비조정일 때 비규제일 때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파는 때. 당시에 거주를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워딩이 나온다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냉정해져야 된다 우리도. 그런데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이거 갑툭 튀거든요 지금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듣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하나 밝히고 네네. 가자면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뭐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 편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아니라 좀 저도 커밍아웃을 저는 예.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건 말이 되셨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네네네.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죠. 5월 네. 10일부터는 시작한다 다시. 네, 그런데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현재 정부가 막 선택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줄 걸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몰 제도라고 있는데 네. 그 법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 다만 언제까지는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다수당 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 이제 동의를 못 얻죠.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조정을 했던 거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권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일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거고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줄까 말까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수강생들한테 그랬어요. 기대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끝이다. 뭘 기대를 하냐. 그렇게 갈 건데 해서 예정대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제 좀 여기에 일부 언론에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보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게 있거든. 왜? 15 대책에서 전부를 토호제로 묶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토호제는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죠.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가 들어가 버려요. 네. 양도일 기준으로.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되고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버려요. 5년 재당첨도 걸려버리고. 팔 수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이 우리가 약마다 달라서 처방이 다른 것처럼 규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토호제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좀 미안한지 갑자기 대통령이 말을 흘리죠. 뭐 한번 검토해보겠다. 계약한다면 매도 계약한다면 네. 원래는 잔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네.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네. 뭐 계약일 기준으로 한다. 네. 사실 잔금은 내년에 치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매수자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괜찮은데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 임대차 계약 이거 보장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뭐 어떤 불편한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팔기 자체가 어렵게 해놔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럴 거면 차라리 1년 더 연장하고 하자 하면 좀 시간이 텀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왜 하필 거기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두 대라고 했을까? 네. 서너 달도 있는데 그러면 5월 9일에서 한 달 지나면 6월 9일이잖아요. 네. 근데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시기가 너무 공교롭게. 그러니까 물론 그냥 말 나와서 하셨다고 믿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거면 제가 이제 감히 좀 일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하실 거면 1년 연장해 주시든지 네. 아니면 안 해주실 거면 네. 되든 안 되든 갑으로 좀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약간 그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고 약간 남아 있거든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못 팝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요. 임대차 주신 분들은 더 힘들고요. 네. 내가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좀 팔기가 힘들어요. 토호제라서 약정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영업일 기준 15일이 들어가는데 영업일이잖아요. 네. 3주예요. 그러면 그걸로 한 달 잡아먹고. 한 달 날라가 버려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2에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잔금 치를 때까지. 그럼 3에서 4개월이잖아요. 그럼 5에서 9, 5월 9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2월이니까. 그쵸. 얼마 없어요. 또 설도 껴 있단 말이죠. 놀아야죠. 다다음 주에.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은 진짜 토어제 받는 그 기간 자체가 한 달이 되겠네요. 그럼요. 어려워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좀 정부에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1, 2개월이라는 그 이상한 숫자가
차라리 그런 예. 메시지를 안 냈으면 그럼요. 사람들이 혼란이 없는데 그럼요. 오히려. 그래서 내버렸기 될 때문에. 거면 빨리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게 맞다. 되든 음. 안 되든. 네. 네. 그러면 그 중과세가 부과를 하면 네. 네, 세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는 세금에서 최소 2배 올라간다. 양도세에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한 5억 정도 올랐다. 양도 차익이. 네. 한 1억 5천 6천 나옵니다. 그런데 한 2배, 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이 와. 아주 깔끔하죠. 네. 내가 한 10억 정도 올랐어요. 3억 나오거든요. 네. 6억 나옵니다. 왜? 세금이 양도세만. 와. 그럼 내가 4억 남아요. 팔 수 있을까요?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댓글에 그래도 4억 남지 않냐라고 하신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왜? 자기 거 아니라고. 예,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피 같은 돈인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주택을 많이 오래 가지고 있어도 3년 이상 그리고 최대 15년 가지고 있으면 30% 장기부 특별공제가 들어가요. 네. 1년에 2%씩. 네. 이걸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중과가 들어가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하나도 못 받아요. 음. 하나도 못 진짜 받습니다. 큰 수치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부 특별공제가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장특공 표 1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데 그냥 2%라고 외우시면 돼요. 네, 네. 맥스 30%, 즉 양도차익이 10억이면 30% 3억을 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해주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그래요. 그쵸.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걸 안 해준 상태에서 다시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에서 45가 양도세 기본 세율인데 거기에 맥스 30% 포인트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6이 아니라 36, 45가 아니라 75, 지방소득세 붙으면 82.5. 그럼 참 10억 만약에 10억 차익 봤다면 거기서 8억 2,500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누진공제 금액 6천 얼마 빼니까 실제로는 한 7억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억 남네요? 2억 5천 남아요. 어. 팔 수 있을까요? 와, 양도세니까 네네. 팔아야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매물이 잠기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뭐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부 때도 잠겼어요. 그랬었죠. 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시장 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왜 비정상적이냐? 일단 토지를 묶어버렸죠. 네. 게다가 지금 곧 앞으로 닥칠 양도세 중과되면은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어쩌다 띄엄띄엄 거래가 되겠죠. 네. 띄엄띄엄 거래가 되는데 혹시 K자 양극화라고 알아요? 잘 되는 쪽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쪽은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즉 강남 한강벨트 주변 고가는 더 오를 거고 그 외에는 더 안 오를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점이 어쩌다 한번 찍히죠. 근데 어쩌다 한번 찍히는 게 시세로 굳어지죠. 네. 그러면 그 굳어진 시세로 뭘 내야 되죠? 이제 매년 보이스를 내야 돼요.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인데 그냥 제 네. 개인 의견이라고 하고 뭐 합시다.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오버슈팅 돼가지고 찍히니까 보이스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누가 좋을까요? 나라가 좋죠. 정부만 좋죠. 세금이 많아지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물론 일부러 그렇게는 하진 않았겠지만 네. 너무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호제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토호제도 좀 풀어야 되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SNS에서 무서운 말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시장 원리에 좀 맞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는 토어제를 안 풀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팽배한데. 일단 연말까지죠. 네. 그래서 연말 가면은 일부 조금은 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괄적으로 다 묶었기 때문에 또 여론도 의식해야 되고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거래가 안 되면 네. 이게 세수 확보가 안 되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좀 의견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양도 차익이 큰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매도를 포기하게 가지고 있는 걸 네. 보유를 포기하게끔 하는 그 임계점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일단 보유세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걸 도저히 못 버티고 팔겠다. 그러면은 보유세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고 물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수강생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약간 뭐 정성적인 요인으로 대충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은 연간 5천만 원. 그거 이상이면 좀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한 2천만 원 내시던 분이 21년도에 불과 1년 사이에 3배가 오릅니다. 오. 6천을 냅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리진 않을 것이다. 조금씩 올릴 거다. 음. 조금씩 올리는데 그게 연간 한 30% 40% 음. 중심지일수록 물론 이제 외곽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일수록 30%다 그러면은 한 2번만 올리잖아요. 네. 거의 2배 됩니다. 음. 2배 이제 좀 약간 안 되는데. 그럼 그거 아까도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도 걱정이 되는 게 그 K 양극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아래쪽에 지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내가 똘똘이 하나가 너무 힘드니까 막 1년 내 보유세 3천만 원 내야 되니까 다 팔고 뭐 부산 하나 대구 하나 지방에 한 2채 사자 광역시 정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내가 지금 맥북 아까 나 그 노트북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맥북 프로를 사야 돼요. 영상 작업을 해야 되면 램도 빵빵하고 저장 공간도 빵빵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점점 없어지니까 내가 맥북 프로 포기하고 에어로 가자 이런 사람 있을까요? 피디님들 아주 격공할걸요. 에어 세대 4대 있어봤자 필요 없어요. 맥북 프로 한 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은 지방 지자체도 이 네. 정책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그럼요. 지금 지자체에서 사실 이제 좀 먼저 좀 말을 좀 해줘야 돼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말을 좀 해주고 오히려 우리 같은 이 개인이 말을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장에서 좀 얘기를 해서 좀 완화를 좀 하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럼 근데 지금은 지방에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주택으로 치진 않지 않아요? 다주택으로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들어가요. 즉 취득세 할 때 8% 12% 똑같이 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택 이상이고 과표 12억 넘으면 종부세 중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전히 취득세하고 보유세에서는 중과가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방에 2채, 서울에 1채 있다. 그럼 지방 2채 팔겠네요. 당연히 팔죠. 양도세도 중과가 안 되니까. 당연히 팔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울산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울산에 강의를 갔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뭐 이게 좀 임대업 투자용으로 해서 한 2채를 더 사서 울산에 3채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은 서울로 하나로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울산 3채 그대로 가는 것도 좋은데 울산에 어차피 하나 계시고 나머지 2개를 정리를 하고 서울에 그때는 세를 끼고 사두는 게 됐었단 말이에요. 토지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 자금이면 강동 쪽에 좋은 거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를 끼고 사둬서 울산 하나 서울 하나가 어떨까요 했더니 내일 팔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이래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자체가 지방 부동산 몇 채를 가지면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파는 적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전까지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매도의 기술, 매도 순서의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 매도는 정말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세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이후에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투자 가치를 봐야 돼요. 얘가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그다음에 본인 성향을 알아야 돼. MBTI가 뭐냐. 왜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냐 좀 약간 위험 회피형이냐. 그리고 나의 소득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만약에 팔 때 뭘로 갈아탈 거냐. 하나로 갈 거냐. 하나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그리고 그다음에 뭐 봐야 되냐면은 자녀가 몇 명이냐. 증여할 거냐 말 거냐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또 내가 회사를 아니면 일을 하는데 얼마를 더 할 거냐. 이게 끊기면 이제 현금 흐름이 끊기잖아요. 여기 대해서 월세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3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다 팔고 하나로 갈아타고 싶다. 근데 한 30, 40대예요. 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현금 흐름은 계속 끊이지 않을 테니까. 당분간은. 네. 그런데 뭐 50대 초반 뭐 곧 정년을 앞두고 있다. 저는 그러면 적당히 정리하고 하나는 거주, 하나는 월세 받으시라고 해요.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오게끔. 당연하죠. 왜냐하면 월세가 잘 나오는 또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대단지,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곳, 역세권 이런 쪽은 월세 진짜 잘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파포 같은 경우, 올림픽 파크포레온 얘는 월세 진짜 잘 나올 거예요. 너무 좋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수혜를 대단히 많이 받은 아파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운이 중요해요. 그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막연하니까 네. 뭐부터 팔아야 되냐면
안타깝지만 네.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팔으셔야 되고요. 음.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올랐다? 다 앞으로도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그런 걸 번째, 정리하고. 그쵸. 두 번째는 비조정이 있는 걸 파셔야 돼요. 내가 음. 주택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증여할 할 거 음. 좀 괜찮다면 증여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을 거 음. 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음. 참 이 순서를 정하는데도 고차방정식이 엄청 들어가야 하기 어려워요.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성향까지 봐야 돼요. 어 재밌어요 그런데. 네. 예. 물건이 다 좋은 거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건이 다 좋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희 수강생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강남의 아파트들을 어떻게 자녀한테 다 증여를 해 주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자수성가하셔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럼 이제 본인이 강남의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인제 자기 이제 다 해 줬고 이제 60 대고 이제 나도 인제 사업 인제 그만하고 쉬고 싶다. 네. 그래서 배우자랑 2명 여기서 넓은 데서 살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거 팔겠다는데 그게 작년 초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어. "팔면 안 된다." 어차피 1 주택으로 세팅이 되면 보유세 세팅 다 끝내 놨거든요. 네. 더 이상 많이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음. 근데 이걸 만약에 판다? 그러면 이제 현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음. 이 집을 월세를 달라 그랬어요. 월세 어. 하면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세 받으셔서 선생님은 그 다른 강남에 있는 준신축 가세요. 어 거기에 그냥 네. 전세로? 월세로. 월세로. 편하게 월세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형 평수에서 받은 월세가 월세 남을 테니까. 월세가 800 정도였고요. 아. 본인이 가는 데가 한 400 정도였어요. 월세가 400이 남아요. 그걸로 생활비 하시면 되시고. 예. 그런데 그게 한 1년 지금 좀 넘은 사이에 한 10억 이상 올랐어요. 원래 음. 가지고 있던 대형 평수가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월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음. 두 번째는 강남 대형 평수의 희소 가치가 너무 높아요. 더 음. 이상 안 나와요. 맥북 프로야 만들면 되지만 얘는 안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음. 아직은 60대 초반이면 요즘에 활동 많이 하시고 젊으시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매각하셔도 충분하다. 네. 저 보유세 얘기를 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려는데요. 네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것도 손을 볼까요? 이거는 저는 그냥 된다고 봐요. 아. 왜 그러냐면 이거 똑같아요. 아까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 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기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일몰될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정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100을 둔 이유가 뭐냐면 중간 80에 두고 네. 이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거예요. 근데 60에 딱 돼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변동상이 와서 더 밑으로 낮출 수가 없잖아요.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중간에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가운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너무 왼쪽 오른쪽 치우쳐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올릴 거예요 아마. 적어도 80까지는. 80까지는. 전에 사실 뭐 음. 95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냥 보유세를 올릴 수단으로만 본 거죠. 가운데로 놓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때 정말 극단적으로 올렸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는 언제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별 방금 말한 거, 그리고 공제금액, 종부세 음. 공제금액, 그리고 마지막 세율이 있는데 공제금액하고 세율은 어차피 법을 바꿔야 되고 여기까지 하면 또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해봤자 내년이에요. 올해 세법 개정해서.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격별하고 공시가격은 안 건드려도 어차피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올라요 얘는 100%예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격표로만 탁 건드려 주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내가 30% 예상했는데 50%한 1.5배 오를 거예요. 그러면 보유세가. 그래서 그 두 번 하면 2.25배가 됩니다. 사실 공정가액 시작 비율로 예. 그 보유세가 약간 마사지가 되는 효과가 그럼요. 있는데 그럼요. 이게 60%에서 80까지만 올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올릴 줄 알았어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나? 그랬는데 어떤 그 세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겠다. 이 기조는 현재 정부에서 없어요. 제가 보기에. 세금을 손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네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법, 행정 다 지금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뭐 이건 이제 정책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굳이 비판하자면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도 책임이 크죠. 과거 윤석열 정부 야당이었을 때 좀 협조를 했었어야죠. 그때 많이 좀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취득세 중과 완화했었어야 돼요. 이미 실기 놓쳤어요.
어. 그러면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반발이 크잖아요, 사실. 네. 이게 세금으로 안 잡겠다더니 왜 잡으려고 하냐.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니 국민들이 우리한테 집값을 잡으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음음.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집값을 잡고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방법이 뭔가요, 네. 그럼? 어떤 걸 네.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SNS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스처라도 예. 빨리빨리 해 줘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으면서 뭐 이미 다주택자들한테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집값이 잡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이제 뭔가 하겠구나.'라는 하겠구나. 어떤 기대감도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했다가 빵 하면 이상하잖아요. 음. 근데 갑자기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그중에 사람들은 또 이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인제 부동산 집을 사는데 이런 거 있죠. 그 진행자 하시는 분도 "내가 어차피 백화점에 이 옷을 사러 갔어. 네. 어차피 나 이거 살 거야. 예뻐."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죠. "언니 이거 예뻐요?" 물어보죠. 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음. 뭐냐면 옆에서 뭔가 말을 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거 집을 별로 안 보고 갔는데 부동산에서 이거 괜찮다고 하잖아요.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리고 실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떨어진다니까 판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몇몇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럼요. 있을 수 그래서 있다. 심지어 제 말도 믿으시면 저는 우리 승관에서는 항상 말해요. "내 말도 믿지 마라. 최종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해서 현재 괜찮은 물건들은 공급이 안 되고 물론 괜찮은 물건이라는 전제하에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음. 떨어질까? 어디까지 오를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최소한 떨어질 요인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세후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보유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음. 왜 그러냐면 내가 보유세를 5천 6천을 맞아봐요. 한 2년 3년 동안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쵸. 팔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건 회수해야겠다. 당연하죠. 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가격에 무조건 태웁니다. 음. 그래서 시세가 20억인데 그냥 21억, 22억 그냥 불러버려요. 음. 그래서 매수자 한 명만 나타나라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양도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계속 오른 이미 전고점 뚫은 그런 강남 한강벨트는 빼시고 일반적인 중저가 아파트 있죠. 보시면은 21년도에 다 전고점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나 도저히 이거 손해 보고 못 팔겠다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가격이 왜곡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참 이제 5월 9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뭐 한두 네. 달 얘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네. 네. 미리미리 고처 방정식을 잘 세우셔서 결국 선택은 개인입니다. 예, 선택은 개인인데 또 그런 말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너무 정책에 맞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대응 전략이 있어야 돼요. 나의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하시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전세 주고 전세 보증금 많이 올려가지고 이걸로 세금 내야지.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금 채무로 받아서 내가 비용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 아니고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력이 되신다면 월세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 시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 없어지겠네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는 오르고 다만 월세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어요. 뭐 지금 내가 월세가 500인데 2배가 돼서 1000이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한 20%, 30% 오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3월에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 많습니다. 네. 2016년에 18년에 시작했던 근데 것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말소됐다고 못 팔아요. 임대차 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분들은 요건을 다 갖추면 언제 팔아도 중과가 안 돼요. 임대 사업자였으니까.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제 물건도 네. 그래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8년 동안 5%씩밖에 못 올렸죠. 2년마다. 네. 전세 보증금이 시세 대비 낮겠죠. 곧바로 반전세예요, 이 사람들. 월세 받겠다. 주변 시세가 2억보다 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부동산 가면 보증금 1억 대비 한 30에서 한 40 정도입니다. 곧바로 현재 보증금에서 60, 80 바꿀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금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반전세가 그거는 나옵니다. 안 팔아보신 분들이 월세가 그래요. 나온 안 거고. 팔아보신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뭔가 다시 돌아와서 정책에 너무 맞서진 말되 객관적인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보증금을 올려서 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네. 차라리 소액이라도 월세, 반전세, 보증금에 예.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아까 같은 주택임대사업자 시세 네. 차익이 작다면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까 제가 강남 초대형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그냥 월세 가고 나 이거 월세 줘버리지 뭐 이래버려요. 근데 부자분들은 좀 그렇게 많이 애도 다 하시더라고요. 키웠고 맞아요. 이렇게 돼요. 신축 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할 때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네시스 박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